딥시크와 오픈AI 챗GPT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비교해봤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사용하는 기기 정보, 질문 내용 등 수집하는 정보 범위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딥시크는 챗GPT에는 없는 입력 패턴도 수집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기 사용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쉽습니다. 생체 정보나 다름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코리아를 입력한다. 그럼 예를 들어 저는 KO는 좀 빨리 치고 REA는 좀 늦게 칠 수 있잖아요. 키보드 입력 패턴이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딥시크에는 이용자가 정보 수집을 거부하면 정보 수집을 할 수 없는 옵트아웃 조항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겁니다. 다만 챗GPT도 서비스 초기엔 옵트아웃 조항이 없다가 이후에 포함됐습니다. 딥시크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직 서비스 초창기다 보니까 오픈AI도 처음에는 몇 달 동안 없었고요. 가장 큰 우려는 수집된 정보가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9월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안보수어나 범죄수사의 필요에 따라 국가기관이 정보를 수집할 때 관련 조직이나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데이터 보안법 때문에 틱톡도 금지시키고 있는데 AI 서비스는 틱톡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위험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가 딥시크가 수집한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박원경 기자에게 궁금한 점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부라든지 회사 차원에서 딥시크를 막는 곳이 늘다 보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쓰던 사람들도 계속 써도 되나?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선 이해하기 전에 딥시크가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터넷에 연결된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딥시크에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보가 중국 서버로 넘어갑니다. 딥시크의 추론형 모델을 R1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많이 입력을 할수록 양질의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나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딥시크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 상태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 정보를 많이 입력을 할수록 좋은 정보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력한 정보는 중국 서버로 넘어가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국가 기밀이나 이제 회사에서 중요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용할 때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이 아마 지금 가장 걱정되는 내용 중에 하나 같은데 그럼 앞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버전은 어떤 겁니까? 네, 하나는 일반 이용자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딥시크가 챗GPT와는 달리 오픈소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를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려받아서 다른 프로그램에 탑재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딥시크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AI 검색 서비스 기업 퍼플렉시티라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딥시크를 탑재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딥시크를 이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검색 정보들이 딥시크 서버가 아니라 퍼플렉시티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 이 회사 CEO가 자사에 탑재된 딥시크한테 타이완에 대해서 물었더니 원래 딥시크는 답변을 회피했었는데 별도의 국가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딥시크를 이용하고 싶으면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해라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딥시크를 내려받아서 쓰면 관련 정보가 중국으로 가지도 않고 검열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딥시크가 개인 정보를 어떻게 이제 실제로 관리하는지 또 중국 정부와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질의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답은 언제쯤 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에게 질의서를 보낸 게 이제 일주일 전인 지난달 31일입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AI 학습을 하는지 등을 질의서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답변이 오면 저 위원회가 추가로 질문을 하거나 행정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챗GPT의 경우에는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넉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정부는 딥시크의 1차 답변서가 이번 달 중에는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이 중국 AI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들 모두 외교와 통상, 안보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부처들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겁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딥시크만을 특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부처들이 자체 판단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건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예방적으로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사내 업무 목적으로 딥시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LG U+도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 보안 안내문을 공지했습니다. 사내망에서 딥시크 활용을 금지하고 보안 안정성 확인 전까진 개인 PC를 이용해서도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딥시크가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호주와 일본, 대만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전 세계가 딥시크에 놀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아무래도 미국인 것 같죠. 초대형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가동시키자마자 중국한테 뒤통수를 진짜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모양인데, 이런 미국이 그 이후 가장 먼저 찾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역시 한국. 이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에, 특히 반도체와 AI 업계에 천국일지 지옥일지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정원입니다. 딥시크 아론 모델은 결국 중국도 AI 경쟁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준 건데, 이걸 보면서 약간 와, 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결국은 AI 삼국지로 접어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별로 얼마나 발전해 있느냐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서 AI 경쟁력을 보면 한국이 최근에 한 6위, 7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나 2위는 중국이고요. 미국이 위너텍스 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어디 있는지 볼까요? 우리나라보다 한 두세 단계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일본을 보면은 AI를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일본이 AI 쩐의 전쟁에 우리가 돈 싸들고 한번 올라타보겠다 라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AI 프로젝트이자 AI 합작사인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픈 AI와 오라클과 소프트뱅크, 이 3사가 주도적으로 합작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갑자기 왜 꼈지? 소프트뱅크는 뭘 담당하기로 봤나 했더니 재무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스타게이트 합작사의 리더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오는 역할, 그리고 끌어온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미국의 프로젝트지만 일본의 AI 산업이 덩달아서 굉장히 붐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일본 내부에서는 흥분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그토록 뼈아파하는 잃어버린 모바일 시대 20년을 되찾기에 충분한 베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던 와중에 이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두 축인 손정희 회장과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갑자기 한국을, 그것도 서초동 삼성 사옥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Does Samsung decide to join the Stargate project? We have a very good discussion. Well, our updates and mobile strategy, AI strategy in general. 이거 사실 돈 내라고 찾아온 거거든요. 스타게이트를 백악관에서 성대하게 발표한 직후에 Masa, go for 200. Now I came back with 500. 그런데 머스크가 쟤네 돈 없어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왜냐하면 말은 5천억 달러라고 했지만 이거 다 아직 못 모았거든요. 이제 모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시급했잖아요, 지금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전 세계 투자금이 만약에 중국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니까 우호국들을 계속 찾는 거죠. 우리한테 투자해라. 대신에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고. 한국 뭐하고 있냐, AI 시대에 뒤처지는 거 아니냐, 짤까지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이렇게 스타게이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를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도 꽤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AI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하드웨어 산업이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를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으로 만들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메모리 칩인 HBM을 SK 하이닉스가 대규모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삼성도 일부 저사양 모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엔비디아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너무 큰 영향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엔비디아 주식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도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딥시크 발표 이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이 엔비디아죠. 조금 회복되긴 했는데 아직 V자를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폭락을 했습니다. 삼성 주식 역시 조금 떨어졌어요. 엔비디아가 살아날 것이냐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딥시크가 나오면서 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사실은 굉장히 초고가의 비싼 GPU를 팔아가지고 굉장히 높은 부가이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던 기업인데 딥시크가 그렇게 비싼 칩이 필요 없어 라는 걸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많이 팔리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폭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중국에는 H100이 수입이 금지가 됐어요. 2022년에. 왜냐? 미국이 중국으로 최고 성능을 내는 H100을 수출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딥시크에 활용했다고 하는 H800, H20 같은 GPU는 중국에만 수출이 되던 GPU입니다. 이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성능을 떨어뜨린 H800, H20 이런 거를 중국용으로만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칩들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딥시크의 오픈소스를 받아가지고 자기네 회사에 특화된 AI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할 것이고 중국이 썼다고 하는 그 저렴한 H800이나 H20을 우리한테도 팔아주십시오 라는 요구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딥시크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가성비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무료로 배포되는 모델이라는 걸 사람들이 지금 경악을 하고 있는 거죠. 오픈소스 모델로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바로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많은 뜻은 AI 절반이 넓혀진다는 거죠. 이 AI라는 것도 마치 에너지와 전기처럼 우리 삶을 바꾸는 범용 기술인데 이런 기반을 이제 마련해 준 거거든요.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완벽히 대체할 하드웨어 회사는 보이지 않아요. 자기네 회사의 지분을 뺏기지 않으면서 모델을 다양화하는 식으로 H100에 몰려있던 독점성을 좀 풀어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 땡큐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비싼 거 안 사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전망도 나와요. AI보다 더 발달된 AGI로 넘어가기 위해선 초고성능의 GPU는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낡은 체육관에서 만약에 이제 동메달을 땄어요. 정말 좋은 인프라의 운동시설로 가서 막 뭐 건강 데이터를 체크받고 많은 자문들을 받으면서 운동하게 되면 당연히 제가 성과가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GPU로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거는 더 좋은 리소스가 GPU 하드웨어 자원이 있을 때는 이것보다 당연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엔비디아는 사실 2025년은 걱정이 없는 게 이미 올해까지의 판매 계약은 다 끝나가지고 출시도 되지 않은 물건이 벌써부터 재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성능 칩의 수요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사실 진지하게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AI 업계에서는 GPU에 돈을 쏟아 부을 만큼 부었고 더 이상 돈을 쏟아 붓는 것 대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의 양이 너무 미미하다, 즉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를 논의하는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이걸 방증하는 게 딥시크보다 더 싸면서도 더 성능이 좋은 AI가 이미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 성능을 좋게 하면서도 더 싸게, 더 비용을 저렴하게,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게 이미 AI 업계의 하나의 추세였고 2026년에는 이 초고성능 GPU의 수요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에 충격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엔비디아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갸우뚱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거죠. 우리한테 사실 중요한 거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죠. 엔비디아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GPU에 HBM이라는 칩이 들어가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SK 하이닉스 거예요. 특히 삼성이 지금 엔비디아에 이 HBM을 납품을 못해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중국에만 공급이 되는 H20 GPU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HBM3가 들어갑니다.
이게 삼성 전체 포션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되는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엔비디아의 이 칩이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더 저가의 칩들도 각광을 받으면서 수요가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물량이 넘쳐나가는데 TSMC가 만약에 물량이 넘쳐서 못하면 고객들의 불만은 쌓이죠. 대기가 길어지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맡기는 로직 칩들은 대부분 4나노, 3나노, 2나노가 요구 조건인데 전 세계 파운드리 중에서 7나노 밑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인텔, 삼성전자 둘밖에 없거든요. 기술은 갖고 있지만 현재 양산이 잘 안 되고 일드가 안 나오고 신뢰를 확실히 못 얻지만 잠재력인 두 회사가 인텔과 삼성전자인데 둘 중에 먼저 확실하게 양산해서 수요를 확보하는 기업은 TSMC 물량을 상당히 빠르게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게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타게이트에 삼성도 본격 참여를 하게 된다, 얻을 수 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삼성이 로봇 산업에 이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로봇을 학습시킬 수 있는 AI 기술을 협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또 요즘 삼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미국 AI에 축이 되면서 이런 위기를 좀 만회해 볼 수 있다. 야,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이렇게 전 세계에 선포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도 있다 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근데 제일 큰 리스크가 있잖아요. 트럼프. 그렇죠. 우리가 이 살면서 몇 번 볼 수 없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등장 씬이었잖아요. 아이폰이 발표될 때, 이 챗GPT가 발표될 때, 뭐 약간 이 정도 수준의 약간 전 세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 딥시크를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젠순왕을 백악관으로 급히 불렀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는데, 문제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이 중국에만 들어가는 GPU에는 삼성 HBM이 들어간다고요. 이런 시장을 덩달아 같이 잃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화웨이에서 만든 GPU를 같이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딥시크 R1을 학습시키는데 만약에 완전히 틀어막힌다면 중국이 화웨이를 어떻게든 GPU를 만들 수 있도록 전 국가적인 역량을 초집중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경쟁자가 떠오르면서 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렇지 않아도 격차를 좁혀오고 있는 중국에게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저가 칩으로 만들어 하면 우리는 안 돼. 하드웨어가 딸려서 안 되라고 말할 거거든요. 중국은 그걸로 한번 내가 대신에 알고리즘을 잘 써서 해볼게잖아요. 마인드가 완전히 틀리죠. 아무리 강한 프레셔를 줘도 미국 기업으로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이거를 다시 빠져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빠져나오는 게 뭐냐? 한 단계 업그레이드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알고리즘을 직접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뛰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하이퍼클로바라는 AI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아시아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도 네이버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의 한계로 지적이 됐던 게 자본이었거든요. 미국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에, 혹은 중국처럼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붓는 정부가 없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는 한계선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딥시크 때 무너졌거든요. 이런 기대가 네이버 주식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딥시크의 개발 비용이 그렇게 저가였을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딥시크를 소개하고 있는 논문을 보면은 공식적인 트레이닝을 하는데 든 비용이 550만 달러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쌓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패했던 비용들, 그 수많은 다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라고 단서가 달려 있어요. 이거를 다 하면은 이 550만 달러에 100배는 들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시크의 비용이 의미가 있는 건 이걸 오픈소스로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따라서 개발하는 업체들은 실제로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도 앞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평가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랑 네이버가 역량이 되나요? 일단 카카오는 오픈 AI와 협업을 하기로 했죠. 카카오 서비스에 챗 GPT 등 AI 기술을 접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AI 산업을 놓고 보자면 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요번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되게 화제됐던 게 있잖아요. 중국 체제나 어떤 중국의 역사 관련해서는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결국은 이게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에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정치에 대해 물어보죠? 똑같이 대답을 안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깰 수 있어서 대답을 못 합니다.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서 검색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없다.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검색 결과를 보여드릴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요. 사회 이슈도 안 돼, 특정 인물이 나오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딥시크보다도 더 결과를 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네이버의 기술력 때문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 네이버의 운영 원칙 때문인데 네이버는 그럼 왜 이런 운영 원칙을 세웠을까? 우리나라가 명예훼손이라거나 어떤 뭐 초상권이라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외보다 훨씬 더 예민한 게 사실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복잡한 문제에 애시당초 나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이거죠. 네이버가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그럼 뭐합니까? 결과를 내보내주질 못하는데 지금 중국이 뭐 천안문 얘기 못한다고 비웃음 받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AI 기본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이게 또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딥시크의 부재가 into the unknown이거든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거 결국 다 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권에 따라서 R&D가 늘었다가 갑자기 삭감됐다가 이번에 AI 기본법에도 이 정부 지원 관련된 규정이 거의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 정치적으로 너무 어수선한 상황에서 지원금을 쏟아붓듯이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다. 딥시크가 나온 다음에 제가 진짜 많이 들은 얘기가 우리나라 이공계 천재들은 전부 의사하러 의대 간다. 좀 약간 자주 섞인 말로 이참에 국가 산업을 뷰티로 바꾸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럼 의대를 가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더 좋은 대우를 찾아가는 건 인간의 본능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이공계 천재가 공과대학을 나와서 졸업을 해봤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보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의대는 정년이 일단 없죠. 개업하면은 정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공대 같은 경우는 내가 회사를 차린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쉬운 일도 아니고 한국에서 벤처가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낮고 결국은 대기업이 가장 큰 초이스잖아요. 월급이 물론 다른 데보다 많지만 실리콘밸리랑 비교하면 어림도 없고 중국하고 비교해도 어림도 없어요. 저도 사실은 반도체 회사 다니면서 43편의 특허를 냈어요. 제가 받은 돈 다 합쳐서 한 200만 원도 안 돼요. 각서를 써요. 나는 더 이상 이 특허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회사 쪽에 뭐 일을 제기하지 않는다. 성과급이나 뭔가 특허에 대한 보상금을 좀 획기적으로 주면 안 될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기업들이 좀 고민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를 내수 인재들만 만들었잖아요. 95년생 러프리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거 성공하고 나니까 샤오미에서 연봉으로 20억 줄 테니까 와라 이런 제안까지 들어온 상태거든요. 소프트뱅크의 스타게이트, 미국 스타게이트 투자로 인해서 인재까지 지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더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로봇과 AI를 통해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과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엄청난 차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은 정말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 수많은 설비와 로봇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탑재가 될 것이고 그 많은 데이터를 또 학습을 할 거고 심지어 로봇은 자기가 데이터를 또 생성할 거거든요. 이전보다도 앞으로 2년은 이제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 다음 단계를 저는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AI 얘기가 막 활발히 오가고 있잖아요. 대승적으로 이 기업도 정부도 좀 힘을 합쳐가지고 한국에서 내놓는 AI 모델이 사고 한번 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